부산 사하구의 이른 새벽. 서지우는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5시, 몸이 먼저 알아버린 시간입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열해가 넘는 세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습관이 몸에 배었네요. 민호야, 일어날 시간이다. 지우는 방 건너편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 민호는 고등학교 2학년, 올해 17살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현우를 잃고 홀로 키워온 아들이죠. 문 너머에서는 대답이 없었어요. 민호는 아침잠이 많았습니다. 현우를 닮아서인지. 현우. 서지훈의 가슴 한켠이 여전히 아려옵니다. 열해 전 특수부대 작전 중 전사한 남편 최현우. 같은 특수부대 소속이었던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폭발음 무전기에서 끊긴 현우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긴 침묵. 부엌으로 향하며 지우는 왼쪽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그날의 흔적이죠. 작전 중 부상으로 더 이상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민호를 위해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원에서 병원 청소부와 물리치료 보조로의 전환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민호를 위해서라도. 아침 준비를 하며 지훈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 군인 시절의 규칙적인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팔에 새겨진 상흔들이 그 시절을 증명하고 있었죠. 민호야, 밥 준비됐다. 늦겠어. 다시 한번 외치자 방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향하는 민호의 뒷모습에서 현우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똑같은 키에 똑같은 뒷모습. 가끔은 착각할 정도로 닮았네요. 일본 어학연수 서류는 다 준비했니? 식탁에 앉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다음 달 오사카로 단기 어학연수를 가기로 했어요. 부산대 부설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민호는 일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응, 어제 다 챙겼어. 선생님께 오늘 제출하기로 했어. 민호는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자랐네요. 혼자서도 잘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현우가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엄마, 또 생각에 빠졌어? 민호의 물음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을 마친 후 민호는 학교로, 지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사하구 종합병원 6회째 일하고 있는 곳이죠. 병원 뒷문으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도구를 챙기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특수부대 시절의 예리함은 여전했죠. 지훈 씨, 오늘은 3층 물리치료실 도와주세요. 인력이 부족해서요. 수간호사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와 물리치료 보조를 병행하는 요즘 몸은 더 힘들었지만 급여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민호의 어학연수비를 위해서라도 더 일해야 했어요. 물리치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바다가 보였어요. 부산의 바다. 현우와 처음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군 훈련 중 우연히 마주친 해변에서의 첫 만남. 간혹 출퇴근길에 그 해변을 지날 때면 여전히 가슴이 저릿합니다. 물리치료실에서의 하루는 항상 분주했습니다. 환자들을 돕고 장비를 정리하고 의사와 치료사의 지시를 따르며 지우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구도 이 평범한 여성이 한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특수부대원이었다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훈 씨,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 무거운 장비를 혼자서 옮기세요?
동료의 말에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 거죠. 그녀의 손에 남은 굳은 살과 상처들이 그 요령의 출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고 지훈도 말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는 게 편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슈퍼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김치찌개 재료. 힘든 하루였지만 민호를 위한 저녁 준비를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네요. 서지훈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집 앞 슈퍼 주인 아주머니의 인사에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열애 동안 이어진 일상의 친숙함이 그녀를 감쌌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부산의 봄은 완연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열리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이 달라졌어요. 서지우는 오늘도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식탁에 2명이 아닌 1명만을 위한 식사가 차려졌죠. 일본 오사카로 어학연수를 떠난 민호가 집을 비운 지 이제 열흘째였습니다. 이제 적응했겠지? 지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민호의 빈자리를 바라보니 집이 더 넓어 보였네요. 아니, 더 텅 비어 보였을까요? 처음으로 민호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라 독립하는 과정이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호라는 이름과 영상통화 아이콘이 반짝였어요.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야, 잘 지내고 있니? 화면 속 민호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배경으로 오사카의 번화가가 보였어요. 응, 엄마. 여기 진짜 재밌어. 이제 조금씩 말도 통하고 새 친구들도 사귀었어. 민호의 목소리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 집을 떠나 타국에서 느끼는 자유와 설렘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지우는 그런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학교는 어때? 수업은 잘 따라가고 있어? 응, 생각보다 괜찮아. 다음 주에는 교토 견학도 간대. 아, 지금 나 도톤보리에 있어. 우리 반 친구들이랑 같이 나왔어. 민호가 카메라를 돌리자 오사카 도톤보리의 번화한 거리 풍경이 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간판과 인파로 가득한 거리, 그리고 글리코 간판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와, 정말 사람이 많구나. 지훈이 말하려는 순간 화면 속 인파 사이로 한 남자의 옆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 모습, 그 걸음걸이. 너무나 익숙한. 현우? 지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본 그 모습은 열애 전 작전 중 잃었던 남편, 최현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아니, 그냥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였습니다. 현우였어요. 엄마, 엄마, 무슨 일이야?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민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아, 미안해, 민호야. 손이 미끄러졌어. 지우는 침착함을 가장하려 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환상일까요? 아니면 너무도 보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현우로 착각한 것일까요? 괜찮아? 엄마 얼굴이 창백해 보여. 그냥 조금 피곤한가 봐.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통화를 마치고 지우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열애 동안 현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상실감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그 모습은 미쳤나 봐. 지우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출근해야 할 시간이 지나고 있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서의 하루는 평소와 같이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계속해서 아침의 영상통화로 돌아갔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환자를 도우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열애정군 장례식에서 본 빈관,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 그리고 오늘 본 그 옆모습. 지훈 씨, 오늘 어디 아파요? 평소와 달라 보여요. 동료 간호사의 물음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서둘러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호와의 영상통화 기록을 찾아 저장된 영상을 열었어요. 다행히 통화 내용이 자동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톤보리 거리, 인파, 그리고 거기. 지우는 영상을 정지시켰습니다. 화면 구석, 인파 사이로 걸어가는 남자의 옆모습. 흐릿했지만 그 뒷모습, 걸음걸이, 머리 스타일. 모든 것이 현우를 닮아 있었어요.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그였습니다.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녀는 점점 더 확신했어요. 그는 최현우였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몇 안 되는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 영상 속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키, 체형, 걸음걸이 일치했습니다. 살아있어. 현우가 살아있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혼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덮쳤어요. 열애 동안 그녀가 믿어온 진실이 거짓일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지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영상과 옛 사진을 번갈아 보며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작전이 위장된 것인지, 현우가 의도적으로 죽은 척한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그의 생존 사실이 은폐된 것인지.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열애 동안의 의문, 상처, 그리고 공허함의 이유를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현우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그녀와 민호를 버렸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시작하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후 병원에 결근 연락을 넣었습니다. 1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던 그녀였기에 수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많이 아프신가요? 병원인데 들르시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통화를 끊은 지우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신분증, 훈장, 그리고 현우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명함을 꺼냈어요. 김정훈 상사, 특수부대 인사과장.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부터 찾아가야 했어요.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훈 상사님 맞으신가요? 네, 누구십니까? 서지훈입니다. 특수부대 최현우의 아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침묵의 무게였어요. 지훈 씨, 오랜만이군요. 무슨 일이신지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김정훈 상사는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지우는 노트북과 영상 자료를 챙겼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지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김정훈을 발견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군인다운 자세. 지훈이 다가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훈 씨.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럭저럭요. 상사님은 여전히 부대에 계신가요? 이제 퇴역했습니다. 민간 경비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지우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저장해둔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 사람, 현우 맞지요? 김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영상을 여러 번 확대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 씨, 이건 그냥 닮은 사람입니다. 현우는 10년 전 작전 중 사망했어요. 당신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걸음걸이, 이 모습, 너무 똑같아요. 제가 1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착각할 수 있겠어요? 김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현우의 죽음은 공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과 혈흔 DNA 분석 결과로 사망이 확인됐어요.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영상 속 인물의 특징적인 손짓, 현우만의 독특한 걸음걸이 패턴.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 똑같습니다. 김정훈은 영상을 다시 보더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딱딱한 표정이 스쳤어요. 지훈 씨, 이해합니다. 남편을 잃은 아픔이 크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과거에 매달리면 당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 작전은 이미 매듭 지어진 일입니다. 다시 들춰봐야 좋을 게 없어요. 매듭 지어진 일이라뇨? 제 남편이 살아있다면 그건 매듭이 아니라 거짓말 아닌가요? 김정훈의 눈에 잠시 동요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지훈 씨, 우리가 무슨 이유로 현우의 생존을 숨기겠습니까?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입니다. 그의 희생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떠나기 전 그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충고 하나 드리자면 이 일은 여기서 접으세요. 당신의 안전과 민호를 위해서라도. 그의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지훈은 그 무게를 느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살아있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했어요. 카페를 나와 걸으면서 지훈은 김정훈의 반응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사이에는 어떤 불일치가 있었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안전이라는 말. 그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위협에 가까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특수부대 시절 자료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당시 작전 보고서, 사망 증명서, 신문 기사까지 모든 것이 현우의 죽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구멍들이 보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사망 증언자들이 모두 같은 부대원이었다는 점. 위장된 작전이었을까? 지우는 한때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위장 작전, 신분 세탁, 증인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 현우가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갔다면? 하지만 왜? 그리고 왜 아내인 그녀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을까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소셜미디어, 일본 관련 포럼, 오사카 지역 커뮤니티, 어디든 현우의 흔적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열해 동안 지워진 흔적을 찾는 일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새벽 3시, 지우는 민호가 보낸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 근처 서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책장에 꽂힌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와 별의 사이라는 제목. 현우가 좋아하던 책이었어요. 사진을 확대해 보니 책 표지에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체. 이건 현우의 필체야.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곧바로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그 서점 이름이 뭐니? 그리고 그 책은 어디서 구한 거래? 몇 분 후 민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오사카 남바역 근처 별빛 서점이야. 근데 그 책은 내가 산 게 아니라 진열된 걸 그냥 찍은 거야. 왜? 지우는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별빛 서점 오사카 남바를 검색하자 몇 가지 정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서점의 책들 중 일부가 부산 영도구의 한 헌책방에서 공수된다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영도. 지훈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영도구의 그 헌책방.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훈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은 토요일. 병원 휴무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영도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우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다려, 현우야. 내가 널 찾을 거야. 토요일 아침, 부산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로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서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영도로 향했어요. 영도구는 부산 항구 맞은편에 자리한 섬으로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영도대교를 건너는 동안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영도구 희녀울길 책방거리 내립니다. 버스 안내방송에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현우와 함께 몇 번 왔던 곳이기도 했어요. 영도의 절벽 마을을 따라 이어진 희녀울길은 최근 관광지로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오래된 헌책방들이 골목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확인했어요. 바다 책방이라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호가 찍은 사진 속 바다와 별의 사이라는 책이 이곳에서 오사카로 갔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지우는 간판들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들 사이로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처음엔 찾기 어려웠지만 1시간쯤 헤맨 끝에 작은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책방, 낡은 한옥 건물 처마 아래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책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책장들, 그 사이로 비좁게 난 통로, 책장 너머로 바다가 내다보이는 창이 있었어요. 카운터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은 지훈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색 창연한 주름 사이로 따뜻한 눈빛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바다와 별의 사이라는 책을 찾고 있습니다. 지훈의 말에 노인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아, 요시다 미치오의 책이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어요. 얼마 전 마지막 한 권이 오사카로 갔어요.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보가 맞았어요. 혹시 그 책에 사인이 있었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어로 된 사인이었어요. 구매자가 특별히 요청한 책이었죠.
그 구매자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노인은 지훈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판단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손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다만 그분은 태종대에서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태종대요? 네, 매일 오후 5시면 태종대 등대 근처 벤치에서 책을 읽으시죠. 어제도 보았어요. 지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노인이 의도적으로 힌트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그분 이름이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더니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바다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비밀이 해변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의미심장한 대화였습니다. 지우는 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서점을 나왔어요. 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2시. 태종대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오후 5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지우는 태종대로 향하는 버스를 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의 말과 행동은 명백히 그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마치 그도 현우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태종대에 도착한 지우는 우선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라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그녀는 특수부대 시절 훈련받은 대로 은밀하게 주변을 관찰했어요. 등대 근처 벤치들, 가능한 접근 경로, 탈출로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창가에 자리를 잡고 바다를 바라보며 무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현우와의 첫 만남, 결혼, 민호의 탄생, 그리고 그날의 작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왜 나를 버렸니, 현우야? 시간이 흘러 오후 4시 30분, 지우는 등대 근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관광객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등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벤치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느 벤치일까? 어느 방향에서 그가 올까? 오후 5시 정각. 지훈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 큰 남자, 검은 모자와 안경을 쓰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걸음걸이. 지우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현우였어요.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모습은 명백히 현우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아직 직접 마주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확인해야 했어요. 정말 현우가 맞는지, 어떤 상황인지. 남자는 등대 근처 가장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벗고 책을 펼쳤어요. 그 순간 지우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최현우였습니다. 조금 더 늙었지만 분명히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분노인지 혼란인지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1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저기 살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왜?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검은 SUV 한 대가 주차장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등대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난 것이었어요. 그들은 분명 현우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도 감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현우는 갑자기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뭔가를 감지한 듯 했어요.
그는 서둘러 등대 뒤편 오솔길로 사라졌습니다. 두 남자도 걸음을 빨리하며 그 뒤를 따랐어요. 지우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도 그들을 따라가야 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과거의 훈련을 떠올리며 그녀는 나무 사이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현우와의 재회보다 상황 파악이 더 중요했어요. 오솔길은 태종대 후면의 작은 마을로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멀리서 현우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는 분명히 누군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훈련된 사람의 것이었어요.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때로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마을에 들어서자 현우는 작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남자도 그 뒤를 쫓았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골목 입구까지 다가갔습니다. 순간 총성과 비슷한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골목 안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두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현우는 분명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이제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더 철저히 준비해서 현우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10년 동안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태종대를 떠나는 버스 안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부산 바다가 붉게 빛났어요. 열애 전 잃었던 희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감지되었죠. 지우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특수부대원 서지훈으로서의 모든 기술과 지식을 되살려야 할 때였어요. 기다려, 현우야. 이번에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일요일,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전에 현우의 패턴을 더 확실히 파악해야 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사용하던 개인 장비가 담긴 가방이었어요. 열해 동안 열어본 적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때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쌍안경, 소형 카메라, 위치 추적기 등 첩보 장비들이 있었어요. 모두 퇴역할 때 공식적으로 반납했어야 했지만 지우는 몇 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였죠. 아직 작동할까? 지우는 장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상태가 양호했어요. 배터리만 교체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챙기고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이기 위해 캐주얼한 옷차림을 선택했어요. 집을 나서기 전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오늘은 뭐 할 거야?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민호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을 알릴 순 없었습니다. 아직은. 태종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우는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우선 현우의 패턴을 파악하고 감시자들의 정체도 알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현우에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제 현우가 사라진 골목부터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태종대에 도착한 지우는 어제보다 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관광객들이 많은 시간이라 그녀의 존재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어요. 그녀는 등대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제 현우가 앉았던 벤치, 그가 사라진 오솔길, 그리고 검은 SUV가 주차했던 장소까지 3시간 동안 지우는 인내심을 갖고 관찰했습니다.
드디어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예상대로 검은 SUV가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차량이었지만 다른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남자들보다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5시 정각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모자와 안경, 그리고 다른 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같은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지우는 쌍안경으로 그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어요.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틀림없이 현우였습니다. 그의 왼쪽 귀 아래 작은 흉터까지 그대로였어요. 결혼 초기 등산 중 다친 상처였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를 향해 달려가 모든 것을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2명의 감시자가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어쩌면 더 많은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책을 가방에 넣고 등대 뒤편으로 향했어요. 어제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감시자들도 각자 다른 경로로 그를 따랐어요. 지훈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가까이에서 따라갔어요. 오솔길을 따라 내려간 현우는 어제와는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을을 지나 해안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곳은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를 쫓았어요. 감시자들도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우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현우의 행동은 분명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서점으로 들어갔어요. 간판에는 바다의 서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직접 접촉할 때였어요. 그녀는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책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책장들이 미로처럼 배치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카페 공간도 있었습니다. 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책상 뒤에서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제 바다 책방의 노인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냥 둘러보려고요. 혹시 방금 들어온 손님 보셨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뒤쪽 열람실에 계십니다. 하지만 방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분은 조용히 있기를 원하시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장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열애 만의 재회. 그녀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분노, 기쁨,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열람실은 서점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현우가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던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2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 공포, 그리고 안도감? 여러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현우. 정말 너였구나. 그 순간 창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는 소리였어요. 현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그는 벌떡 일어나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열해 만에 처음 닿은 그의 손이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어요. 현우는 지훈을 책장 뒤편 작은 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를 찾아온 이유는 알겠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이 사람들은 위험해. 비밀 통로처럼 보이는 좁은 복도를 따라 그들은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감시자들이 서점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 지훈이 속삭였지만 현우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좁은 절벽길이었어요. 이쪽으로. 현우는 지훈의 손을 놓지 않고 절벽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함께 훈련받은 두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경로였어요. 10분쯤 달렸을까 그들은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한 집 앞에 멈춰서서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여기선 잠시 안전할 거야.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현우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열애 만의 재회, 그들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넌 죽었다고 했어. 열애 동안 내가, 민호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하나둘 흘러내렸어요.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위험해. 널 여기서 본 사람들이 있어. 곧 너에 대해서도 알아낼 거야. 누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긴 이야기야. 하지만 알아야 해. 열애 전 그 작전은 위장된 거였어.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 거야.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열애 만의 재회는 질문과 해답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 다른 시간을,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이야기해줘. 지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떨림은 사라지고 특수부대 요원의 냉정함이 돌아왔어요. 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열애 전 그 작전, 기억하지? 국제무기 밀매 조직 침투 작전이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이었어요. 작전 중 내가 핵심 정보를 발견했어. 조직의 배후에 국내 대기업과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였지. 그런데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났고 현우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그에게도 고통스러웠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어. 군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말하더군. 내가 발견한 정보가 너무 위험하다고. 내 생명이 위험하니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럼 시신은? 다른 희생자의 것을 이용했다고 들었어.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지. 지훈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군이, 국가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니. 그래서 너는 그냥 우리를 버린 거야? 나와 민호를. 현우의 얼굴에 깊은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 너와 민호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너희도 표적이 될 거라고. 나는 믿었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너희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민호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 우리는 10년을 슬픔 속에서 살았다고. 지훈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오래 묻어둔 감정들이 솟구쳤어요. 알아,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몇 해가 지나고 깨달았어. 내가 속았다는 것을. 무슨 뜻이야? 그들은 진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아니었어. 나를 이용해 정보를 빼내고 내가 아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가짜 프로그램이었지. 그들은 내가 발견한 증거를 인멸하면서 나를 감금해뒀어. 현우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특수부대 출신인 지우는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국가기관의 비밀작전이 종종 윤리적 경계를 넘는다는 사실을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빠져나왔어? 3년 전 나를 감시하던 요원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 그가 도와줬어. 가짜 신분으로 일본으로 빠져나갔지.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 하지만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여기 있었어. 너와 민호 곁에. 그래서 1년 전부터 조금씩 부산에 오기 시작했어. 너희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지. 그리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증거? 그래, 열애 전 내가 발견한 증거.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어.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 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의에 찬 표정이었어요. 누가 널 감시하고 있는 거야? 군인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이 아니야. 기업과 연계된 사설 조직이야. 대양그룹 들어봤지? 그들의 회장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어. 무기 밀매, 정치인 매수, 그리고 갑자기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창문 가장자리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젠장, 찾아냈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들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넓어. 우리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해. 현우는 서둘러 작은 가방에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어요. 이건 대연동에 있는 내 아파트 열쇠야. 강서구 대연동 파랑 아파트 903호. 혹시 내가 오지 못하면 침대 및 금고를 확인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거기 모든 증거가 있어. 다시 너를 잃을 순 없어, 현우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열해 만에 찾은 남편을 또다시 잃는다니,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걱정 마. 이번엔 달라. 우리 함께 갈 거야.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부탁해, 지훈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열해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신뢰, 사랑, 그리고 결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현우가 선두에 섰습니다. 그들은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사람들답게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뒷문을 통해 나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어요. 바다 쪽으로 가면 작은 배가 있어. 그걸 타고 해운대 쪽으로 이동하자. 두 사람은 해변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골목 앞에 검은 SUV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현우와 지우는 재빨리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쪽으로, 다른 골목으로 접어들었지만 그곳에도 또 다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젠장,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지훈을 뒤로 밀며 보호하려 했지만 지훈은 그의 옆에 단단히 섰어요. 함께 싸울게. 아직 감각 잃지 않았어. 지훈의 눈빛에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싸울 수 있었어요. 열해 동안 몸은 유지해 왔으니까요. 첫 번째 남자가 다가왔을 때 지훈은 재빠르게 그의 팔을 잡아 넘겼습니다. 오래된 기술이었지만 여전히 유효했어요. 현우도 2명의 남자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어요. 지훈아, 여기서 너라도 빠져나가. 현우가 외쳤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널 놓지 않을 거야. 그때 갑자기 강한 섬광이 골목을 밝혔습니다. 누군가 섬광탄을 던진 것이었어요.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지우는
현우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그의 손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현우야. 지훈이 외쳤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혼자 남겨져 있었어요. 주변에는 쓰러진 남자들 몇 명만 있을 뿐 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체를 발견했어요. 현우의 목걸이였습니다. 그녀가 열애 전 선물했던 현우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것. 목걸이를 주워들며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대연동, 현우가 말한 그 아파트로 가야 했어요.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다려, 현우야. 반드시 널 찾을 테니. 지훈은 몸을 숨기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이 내린 부산거리, 그녀는 대연동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잃었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의 부산, 서지훈은 대중교통과 도보를 번갈아 가며 대연동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어요. 특수부대 시절 배운 기술들이 다시 몸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입로 확인, 주변 감시, 미행 따돌리기. 열애 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파랑 아파트는 대연동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보안은 허술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출입구는 2곳, 감시 카메라는 3대, 그리고 각 층으로 통하는 비상계단까지. 903호. 현우가 준 열쇠를 꽉 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303호 앞에 서서 지훈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부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꽂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둠 속의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훈은 잠시 문간에 서서 내부를 살폈어요. 작은 원룸 구조의 아파트는 검소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가구만 있는 공간. 그곳은 집이라기보다 잠시 머무르는 은신처에 가까웠어요. 지훈은 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부엌. 벽에는 지도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부산의 지도였습니다. 여러 장소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대한그룹 관련 시설들로 보였습니다. 침대 밑 금고. 지훈은 침대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살폈어요. 그곳에는 디지털 잠금 장치가 달린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 숫자를 입력했어요. 삐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USB 드라이브 하나와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지훈은 서류를 꺼내 살폈습니다. 계약서, 사진, 은행 거래 내역. 모두 대한그룹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무기 밀매, 정치인 매수, 자금 세탁의 증거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녀는 USB 드라이브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 그리고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 지훈은 즉시 불을 끄고 창가로 이동했습니다. 건너편 빌딩에 검은 차량 3대가 주차된 것이 보였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서류와 USB를 재빨리 가방에 넣고 탈출 경로를 살폈습니다. 2층의 창문은 너무 높았어요. 비상계단이 최선이었습니다. 문 쪽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문 밖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은 재빨리 옷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어요. 옷장 틈새로 2명의 남자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 뒤로 또 다른 두 명이 현우를 끌고 들어왔어요. 현우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어요.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어요. 증거를 지키는 것과 현우를 구하는 것, 둘 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혼자서 4명을 상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어디 있을까, 그 증거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성으로 지휘자처럼 보였어요. 말했잖아, 모르겠다고. 현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현우, 10년이나 숨겨온 걸 이제 와서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중년 남성은 현우의 얼굴을 쳤습니다. 지우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가면 둘 다 잡힐 것이고 증거도 사라질 것입니다. 더 나은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어요. 집안을 뒤져봐. 모든 구석까지. 남자들이 아파트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묶인 채 남겨졌어요. 지우는 그들이 금고를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증거는 이미 그녀의 가방 안에 있었어요. 침대 밑에 금고가 있어요.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지휘자는 미소를 지으며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비밀번호는?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휘자는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현우가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열해를 숨어 있었는데 몇 분 더 못 참겠어? 어차피 우린 결국 열게 될 텐데. 지우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옷장 뒤에서 물러나 침실 쪽을 보니 2명이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한 명은 현우를 지키고 있었으며 지휘자는 방 안을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물체를 꺼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사용하던 섬광탄이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작동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우는 가방 안의 증거들을 확인하고 현우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더듬었습니다. 목걸이 안에는 작은 버튼이 있었어요. 비상신호를 보내는 장치. 현우가 군 시절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직 작동할까요? 그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뭐야, 금고가 비어 있어. 침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지휘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먼저 왔었나? 그는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움켜쥐었습니다. 누가 증거를 가져갔지? 말해.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미소였어요. 내가 절대 찾지 못할 사람이. 지휘자는 격분에 현우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현우가 의자와 함께 넘어졌어요. 지우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섬광탄의 핀을 뽑고 거실 쪽으로 던졌어요. 강렬한 빛과 굉음이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준비된 자세로 옷장에서 뛰쳐나왔어요. 먼저 현우 옆에 경비를 제압했습니다. 특수부대 격투술로 그의 목을 공격해 의식을 잃게 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현우에게 다가가 묶인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지훈아. 현우의 눈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가자, 증거는 내가 갖고 있어.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섬광탄의 효과로 혼란스러워하는 남자들 사이를 뚫고 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지휘자가 재빨리 회복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과 현우는 멈춰 섰어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최현우, 넌 열애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끝내주마. 지휘자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밖에서 굉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어요. 모두 엎드려. 움직이지 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휘자는 망설였고 그 순간 지우는 현우를 끌고
바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그들을 향한 것은 아니었어요. 괜찮아? 지훈이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브로치가 아직도 작동하는구나. 당연하지. 너희 팀이 만든 거니까. 짧은 교전 후 특수부대원들이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지훈과 현우에게 다가왔어요. 서지훈 요원, 최현우 요원, 안전합니다. 그는 김영사였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반 출신으로 한때 특수부대와 협력했던 인물이었어요. 김영사님,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브로치의 신호가 그에게 갔을 줄은 몰랐어요. 작전이 끝난 뒤에도 신호 시스템은 유지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김영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열애만입니다. 최 요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증거는요? 김영사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와 USB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대양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 증거가. 김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수사팀이 아파트를 확보하고 체포된 남자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지훈과 현우는 마침내 둘만 남겨졌습니다. 정말 널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열해의 그리움, 분노,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든 걸 설명할게. 그리고 민호는 어떻게 지내? 민호. 그 애는 너무 내 닮았어. 곧 만나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연결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현우야. 이번엔 정말 집으로. 부산의 봄이 완연해진 4월,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3달 전 그 운명의 밤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대양그룹의 불법 행위는 세상에 드러났고 연루된 정치인들도 처벌받았습니다. 현우가 10년간 지켜온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엄마, 이거 어디 둘까? 민호의 목소리에 지우는 베란다에서 들어왔습니다. 17살 청년이 된 아들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사짐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짐. 거실 책장 옆에 두면 될 것 같아.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현우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존재가 낯설게 느껴지는 듯 했어요. 이게 마지막 상자네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수염을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현우를 완전히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열해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민호에게 혼란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학교는 어때, 민호야?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일본어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나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대화조차 거부했으니까요. 오사카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됐나 보네. 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도 살짝 웃었어요. 작은 진전이었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책방 이름은 정했어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현우는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해운대구의 작은 책방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우가 일본에서 서점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아직 고민 중이야. 좋은 생각 있니? 현우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세 번째 책방은 어때요? 세 번째? 네. 아버지가 처음 특수부대에서 일하셨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 서점을 하셨잖아요. 이제 세 번째 삶이니까. 민호의 말에 현우와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현우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그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민호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다가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내일 책방 인테리어 작업 시작하는데 같이 가볼래? 지훈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고 싶어요. 제가 책 정리도 도울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가족이 되는 과정,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필요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준비한 김치찌개가 식탁 중앙에 놓였어요. 현우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침묵 속에서도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내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밥을 먹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엔 많이 그리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정말 강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해졌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없는 동안 너를 훌륭하게 키워줬어. 현우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은 다른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민호도 조심스럽게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자 약속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민호의 대답에 현우와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일주일 후 세 번째 책방의 오픈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근처 작은 건물 1층, 통유리창으로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현우는 일본에서 가져온 책들을 정리하고 지우는 인테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민호도 학교가 끝나면 와서 도왔어요. 이 책들은 어디에 놓을까요? 민호가 한국 문학 상자를 들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창가 쪽 책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독자들이 바다를 보며 책을 고를 수 있게.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조금씩 가까워지는 부자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침내 오픈 당일 세 번째 책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간판은 민호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현우, 지훈, 민호 세 사람의 실루엣이 그려진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첫 손님으로 김영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우의 복권과 대양그룹 관련 수사를 도운 것에 대한 공로로 승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이건 현우 씨의 군 기록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명예롭게 전역한 것으로 정정됐습니다. 국가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보상이죠. 현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정식으로 이름을 되찾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책방은 첫날부터 많은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현우의 일본 책 컬렉션과 지훈이 선별한 심리 서적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민호도 학교 친구들을 데려와 자랑스럽게 책방을 소개했습니다.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세 사람은 책방 앞에 앉아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생각해보니 세 번째 책방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족에게도 딱 맞는 것 같아. 지훈이 말했습니다. 현우와 민호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세 사람의 책방이니까.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나 책방 간판 아래에 붙일 작은 문구를 꺼냈어요. 그가 며칠 동안 비밀리에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추가하면 어떨까요? 민호가 내민 문구에는 우리 가족의 책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호가 문구를 붙이는 동안 현우와 지우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었지만 이제는 정말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석양이 바다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세 번째 책방 앞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들의 그림자는 이제 따로가 아닌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열해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된 세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민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지우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진 포옹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는 법이니까. 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의 어둠을 지나 찾아온 그들만의 빛. 부산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책방 간판 아래 작은 문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약속이자 희망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써나갈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이었습니다.